저는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책 읽는 거는 물론이고 책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제 책의 좋은 글귀를 손으로 옮겨 적는 작업도 한 13년 정도 됐고요. 책을 근데 좋아할 수는 있어도 책을 존경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한 분이 있습니다. 책 중에 책, 거성 전원책 변호사 오늘 초대 손님으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네. 자, 전원책 변호사님 저희가 모셔봤는데 오늘은 그 변호사님하고 정치 현안 관련된 인물 4명 그리고 하나의 이슈를 두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저번 대선 선거 방송 때 다른 참여를 했지만 그때도 저기 우리 KBS 오셨었고 예. 오랜만에 KBS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가끔씩 오셨어요? 가끔씩 네. 옵니다. 네. 예. 저희 커피값이 없어요. 커피까지 오셨어요. 저희 아까 들어오셔서 저희 스튜디오 참 아담하면서 예쁘고 좋다 하셨는데 괜찮으시죠 분위기? 예, 네네. 그 이만한 스튜디오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항상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용하 책을 읽는 남자 멋지죠. 거성호가 멋지십니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거성 전원책으로 저희가 뒤에 보이시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목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게 내가 까마득한 옛날에 네. 뭐 까마득하지도 않습니다. 그 한 15년 전이었을 거예요. 네네. 여기서 이 군 가산점 문제로 심야 토론이 있었을 때 예. 그때 내가 실시간 검색어 이틀 동안 네. 1위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2위가 심야 토론, 예. 뭐 3위가 그때 진행을 했던 정관용, 예. 4위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모 패널. 국회의원, 네. 뭐 이런 식으로 1, 2, 3, 4위를 차지해서 이틀 동안 변동이 없었으니까 이거 엄청난 대형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거성이라는 말이 많이 붙었는데 그게 네. 큰 별이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지. 거성이, 예, 커다란 나중에 별. 보니까 그게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조금 섭섭했어요. 네. 오늘은 뭐 목소리 크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인물 거성으로 의미를 담아왔고 거성호가 멋지십니다 밑으로 썰전 이후로 오랜만에 뵙네요 전 변호사님 하시고 군대에 관련해서 여성들에게 속 시원한 멘트를 던지던 전원식 변호사님 전원책 변호사님은 김용준 기자님의 장교 선배님 이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죠? 맞습니다. 자 일단 저 거두절미하고 인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연이어 하락세에 있긴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랬습니다. 지지율 그거 뭐 별로 의미 없어요. 신경 그렇게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대통령이 지지율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 도어 스태핑 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처음입니다. 이 용산 청소로 옮기니까 그게 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같으면 저게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런데 도어 스태핑을 하면 예, 실언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짧게 답하면 될 걸 또 장황하게 답변을 해서 이 해석에 이제 논란을 일으키는 네. 그런 발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선을 넘은 발언. 실언에 가깝나요?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선을 만한? 넘은, 뭐 지지율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게 사실 그 정치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예. 대통령으로서는 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하면 나는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관심 없다. 상관없다. 네,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정제된 발언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만약에 도어스태핑 하셨어요.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계속 좀 커지는데 폭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 받으셨다면.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너무 부드러우신 거 아닙니까? 명성과 달리.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말씀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좀 불리한 질문을 받는다 싶으면 그때마다 전 정부 얘기를 자꾸 꺼낸다 이런 발언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아침 발언을 좀 보고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실 인사라든지 뭐 그런 네.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치나 이런 거.
그럼 전 정권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다른 정권 때 한번 비교해봐라.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최근에도 전 정부 관련된 발언을 꽤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6월 8일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 17일에는 징벌과세를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했다. 22일에는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원전 관련해서. 어제도 유사한 발언했고. 이게 뭔가를 의도한 좀 거침없는 특유의 화술인가 아니면 실제 사실이 그런 건가요? 근데 네. 실제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 전 정부와 계속 비교하는 것은 그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요 좀 오버한 겁니다. 그러세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럴 필요가 없죠. 네네. 그런데 뭐 꼭 국무위원 후보, 장관 후보들 얘기를 하자면 예. 그리고 그걸 그냥 막 밀어붙이고 했던 걸 얘기하자면 네.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국회에서 반대하는데도 네. 임명 동의를 하지 않은데도 그 밀어붙인 장관급 인사가 30명이 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낭만 뿐만 복지부 장관만 벌써 두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교육부 장관 한 분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인사청문회 이것과 상관없이 네. 그냥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당장 박순애 그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이죠. 예. 이분만 하더라도 이 만취 운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다른 장관들은 또 모르겠는데 이런 비판이 있는데도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예. 예. 어제 그 김성희 후보자가 사퇴를 하자마자 30분 만에 그 합참부 장과 함께 결재를 한 거예요. 네. 그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네. 제가 대통령이었대도 네. 가령 박순애 후보 같은 경우는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출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2달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출범 2달이 되도록 아직 조각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붙일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리고 또 박순애 교수만 하더라도 이 음주운전 문제만 빼면 예. 사실 뭐 그렇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느냐. 물론 교육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분이. 예. 예. 행정 전문가라고 봐야지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어떻든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발탁했을 건데 또 20년 전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묘한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뭡니까? 10년 네. 안에 음주운전. 아. 이건 안 된다. 네네네. 이건 20년 전의 일이에요. 기간 제한을 떠나서. 예. 그래서 뭐 그런 그것도 사실 변명이죠. 네. 이 변명인데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들면 이 세상에 틀릴 문제 한올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물론 만취 운전을 한 전력은 사실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중대한 하자지만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뭐 장관을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하면 결국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이 통치자가 마음대로 네네. 뽑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네. 올 테니까.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때 이 전 정부 때 하고 비교해봐라. 우리가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못합니다. 이 앞에 기자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대통령께서 하나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앞에 기자와 얘기를 하면 기자와 얘기를 하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착각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국민이에요. 그렇죠. 국민을 앞에- 대표해서 물어보는. 앞에 거니까요. 5천만 국민이 있고 본인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통치자니까 역사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이 하는 말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예. 이제 이 생각을 하면 조금 앞으로 그 이제 경험이 쌓이겠죠. 예, 조금 앞으로 이제 정제된 발언을 하실 거예요. 네. 어쨌든 난 도어 스태핑은 좋은 그 전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로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왜 그런가 하면요.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회, 또 그리고 권력자가 답하지 않는 사회는 그건 민주사회가 아니에요. 그 뭐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그 권력자가 질문한다는 게 뭔가 바로 이런 도어 스태핑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하는 게 2달에 내가 역대 대통령의 평균을 대충 내보니까 2달에 한 3번 정도. 네. 그러면 자주 하는 분은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는 분도 있고 예. 아주 잘 하지 않은 분도 거의 한 2~3달에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해요. 네네.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매일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진일보를 한 겁니다. 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 그 질문할 수 있는 사회가 되니까 방금 그런 답변도 나오는 거예요. 예. 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자세가 어떻다. 이런 걸 국민들에게 역값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아, 나 앞에 기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5천만 국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앞으로 이제 훨씬 더 정제된 발언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관련된 발언을 도어 스태핑 때 굳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할 것까지는 없다. 그리고 국민과 또 역사와 대화 나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주셨고, 가지아님께서 직전 정부와 비교해 보면 훌륭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들은 그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의견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원책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변호사이시기 이전에 또 정치평론가이시기 이전에 시인이십니다. 이 시인분께 저희가 인물들에 대한 촌철살인 성어든 한 문장으로 좀 써달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를 한번 글로 써주신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한번 써서 보여주시죠. 지금 요사이요. 네. 우리 정치판에 계시는 분들, 통치자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네. 그리고 여야 대표들 네. 또 연관된 분들 모두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사면초가. 사면초가 한번 친필로 써주실 수 예, 있나요? 아니 사면초가인데, 붓펜이 있는데, 잠깐만요. 네네. 예, 사면 이게 이쪽을요. 어떻게 열죠? 아, 요사이는 네. 사면초가인데 여지를 좀 남기셨고, 필력이 상당하시면 옆에서 보니까 사면초가인데요. 이 사면초가라는 네, 게 보여주시죠. 예, 이 사면초가. 네. 이 사면초가. 네. 이게 그 항우와 유방의 이 전쟁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네. 이 항우가 보니까 사면에 초가가 네. 거기 이제 유방의 제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 윤 대통령만 보세요. 취임을 했는데 이 허니문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선을 치렀습니다. 네네네. 워낙 양 진영이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벌여서 0.73%포인트 차이로 네. 이 아닌 말로 박빙의 승리로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음. 이러니까 반대편에 있어서 좌절감, 어떤 그 분노 이걸 그대로 가진 절반이라는 반대편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취임 초기에 다른 통치자들이 얻었던 엄청난 지지율, 예컨대 뭐 YS만 하다도 한 80% 얻었을 거예요. 예, 예. DJ도 그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거의 한 70% 정도는 다 얻었습니다. 예.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취임 초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통치자가 우리 역사에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취임 초기에 얻어맞은 게 바로 이 경제 문제예요. 특히 3고, 이 고금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예. 그런데 이 3고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모두 윤석열 정부가 마음대로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되란 말이에요. 물가만 하더라도 왜 물가가 오르느냐? 바로 에너지하고 곡물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에너지는 기름은 100% 수입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튀어버린 거예요. 2배 넘게 튀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도 곡물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치올랐고 각국에서 지금 곡물의 무기화를 합니다. 식량을 무기화하겠다. 뭐 심지어 밀이나 이런 뿐 아니라 팜유까지도. 예. 이러니까 당장 뭐 앞으로 라면 만드는데 그 라면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름값이 오르니까 나머지 연관된 모든 상품 제품들 뭐 휘발유 경유 가격뿐 아니라 네네. 연관된 모든 물건값이 오르고 거기다 운송비 오르죠.
이게 물가가 그렇죠. 네. 금리 문제만 하더라도 예.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가 있는데 이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그 물가를 좀 잡으려고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네네. 당장 가계부채가 1,900조가 넘습니다. 예. 20조 가깝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가계부채를 가장 많이 빌려 쓴 자영업자 900만을 포함한 네. 이른바 중산층 서민들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고환율 문제는 미국이 또 이제 긴축 경제에 있어서 이제 그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예. 금리를 확 올려버리니까 아니면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정리를 예. 해보겠습니다. 사면 초과인데 예, 올리니까 예, 예. 그냥 정리하게 강달러로 인해서 네. 이것도 환율이 예.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네네. 이러니까 윤석열 정부로서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뭐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이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정말 사면초가다. 예. 시작부터 사면 초과에 좀 이럴 놓인 때, 상황. 네. 이럴 때 내가 딱 그 한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네. 뭔가 인지성천이다. 네.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사람이 결정하고 모이면 하늘을 이긴다. 그게 최근담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인정성천이다. 네. 이것도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최근담이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이 정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정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예. 하늘을 이긴다. 네. 이 난관을 돌파할 때 이 최근담에서 난관을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로 이 최근담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자성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 분에 대한 의미로 나왔고 저에게도 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7분이 지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 분 얘기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사면 초과입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모레 징계위 예정돼 있고 윤리위 징계 논의. 그다음에 이런 얘기였습니다.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대표직을 내려와라 난리일 텐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오늘 아침에 물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듣고 또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징계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순간에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라는 아마 요구가 빗발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윤리위에서의 선례가 됩니다. 그럼 이 선례를 준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한테 만약 어떤 징계를 내린다고 했을 때 지금 저한테 주어진 게 품위유지 위반이거든요. 그럼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건 되게 넓게 해석 가능합니다. 그럼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것이 당에 손실을 끼쳤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지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표들이 그럼 뭐냐? 그리고 그게 만약 받아들여졌을 때 제가 나중에 이런 문제에서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럼 형사적인 문제가 없어도 품위유지 문제로 결국에는 이런 큰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이럴 겁니다.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상대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선 걸어요. 건 다음에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 이미지를 하락시킨 다음에 그걸 거꾸로 명분 삼아가지고 그러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일련의 사태는 자신에 대한 친윤계 공격이 이번 윤리위 사태 배경이다라는 주장도 최근에 했고 또 하나 제가 같이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역할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일이면 해결할 자신이 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당대표 자체가 어떤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모레 만약 결정이 난다고 치고 만약 징계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나요? 글쎄요. 이게 일각에서는 이준석 그 당 대표 문제 네. 너무 이 초연한 이 윤 대통령이 때문에 네.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으니까 예. 그건 앞으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하나 근데 분명한 것은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한 걸 보여서는 안 돼요. 당 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정신 같으면 막 자기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난 그때 안 갔어 뭐 어째서 뭐 할 수도 있지만은 네네. 이건 지금 이미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어 있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을 한 김철근이가 심야에 대신에 내려갔을 때 바로 당사자인 이준석 당 대표와 그 장모라는 분이 네. 그 통화를 한 음성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게 난 몰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자기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변명도 없고 굉장히 치사한 변명이에요. 해서는 안 될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이 장사미사 같으면 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 나 아니야 막 이렇게 변명을 해도 괜찮아요. 네네. 근데 공인이잖아요. 그리고 명색이 당 대표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어전서열 뭐 6인지 7인지 하는 게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게 젊은 당 대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신선한 새싹이다. 네. 이 김종인 씨가 이번에 새싹이라고 얘기를 했죠. 새싹을 밟으면 안 근데 된다. 또 어떤 때는 또 얘기를 하면 나이 어리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느냐. 나이 같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이건 네. 예컨대 그냥 젊은 시절에 한때 실적으로 보는 성매수 사건이 아니에요. 예. 젊은 시절에 할 수 있는 실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그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향응을 제공받고 가령 지금 그 가세인에서 주장한 대로 성상납이 맞다면 이건 알선수재에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예. 그런데 당대표가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상관없으면 상관없다. 그는 증거를 자기도 제시를 해야죠.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모든 내용이 법원에 김승진이라는 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난 몰라. 나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변명을 계속하고 마치 그 자기를 몰아가기 위해서 이른바 윤핵관, 이 친윤계 분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몰아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경찰 조사 결과가 일단 나와봐야 되는 거고 윤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한번 써주시죠. 이준석 대표의 상황은 지금 글로 표현한다면 무슨 상황인 것 같으신지요? 생적사. 살려고 하면 죽는다. 물론 지금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요. 네. 이 사실을 밝혀졌을 때 가령 사직생이 될 거냐. 죽으려고 하면 산다. 네. 그게 될 거냐.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요. 생적사입니다. 생즉사. 예. 네.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요. 나는 처음에는 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예. 솔직히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겠다. 그는 비록 영선의 아직까지 국회의원도 못 돼본 네. 그런 정치지망생 출신이지만 예.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정치판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을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말은 거칠고 그리고 행동은 너무 방자하며 네. 지금까지 그 어떤 소명의식도 그리고 자기 희생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 정치만 해온 그런 젊은 친구. 과연 이 친구를 네. 앞으로 우리 정치판의 하나의 희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서는요. 그게 낙제점입니다. 낙제점이 아니에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낙제점이 아니라 네. 애초에 점수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이준석 대표의 지금 현 상태는 생즉사다라는 말씀하셨고 자기 정치를 그동안 너무 해왔다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제부터 내가 진짜 자기 정치 하겠다. 그동안 못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번에는 저쪽에 또 젊은 민주당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전당대회 나갈 요건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어제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답을 했는데 그 답도 듣고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4월 1일에 이제 제가 비대위원장일 때 우리 당의 제2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그때 이제 이미 ARS 투표를 통해서 84.4%의 찬성을 얻어서 제가 비대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즉 그때 당대표격으로 선출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꽂은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투표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것은 곧 제가 피선거권을 부여받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때 사실 이 중앙위 인준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미 이렇게 선출이 돼서 왔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확정하는 격으로 이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친 거거든요. 네. 그 투표를 거쳤다는 것은 이 피선거권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부여받은 피선거권이 뭐
없어진다 그런 조항도 없고 또 그 뒤에 제가 당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때 이제 저에게 부여된 피선거권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피선거권이 내가 이미 있는 거 아니냐 어제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박 전 위원장이 자신의 출마 불허 결정이 결국 이재명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결국 어대명인가? 결국 어대명으로 갈까요? 그렇겠죠. 지금 네. 민주당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네. 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에 네. 그 민주당을 장악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새로운 젊은 동력 이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당의 중심 인물이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많은 민주당원의 그 일반적인 생각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이제 26살짜리 그 박지연 이분이 사실은요. 예, 공동 비대위원장 할 때 잘했어요. 예. 그 하는 얘기들 보면 정말 그 민주당에 새로운 젊은 피가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일으킨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나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또 지금 이분이 하는 말도 맞아요. 아니 6개월 그 입당 그 한지 6개월이 돼야만 이 출마할 자격이 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공동 비대위원장이 될 때 당의 뭐 중앙위원회가 거기서 선출되는 형식을 했다. 비대위원장 당 대표를 이미 지난 사람을 새로운 당 대표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해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격도 치유가 됐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네. 또 이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호 지금 비대위원장이 네. 지금 당은 당기도라면 당신은 출마 못해.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박지연 씨가 그 하는 얘기도 네. 사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든 내가 보기에는 자, 이 정도 선에서 멈추자. 앞으로 수많은 기회 예. 그리고 또 수많은 시간이 있을 텐데 예. 지금 우리 정치가 아무리 이 세력은 민주정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내가 이 나이를 두고 비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정치판에 들어온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이 젊은 외부인이 예. 감당을 해야 될 정도로 네. 그것도 제1야당의 당수를 감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정치판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다.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예. 지금 박지원 씨가 앞으로 할 일은 굉장히 많아요. 이 가령 야당의 그 젊은 진보주의자로서 늘 그 새로운 발언, 안 그래도 SNS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늘 발언을 해서 새로운 그 얘기, 그 어젠다를 던져주고 예. 좀 야성을 드러내면서요. 젊은 네. 또 시각을 보여주고 예. 수없는 기회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지금 당 대표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재명 그 의원으로서는 예. 엄청난 짐을 하나 든 거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분이 또 4민 초가니까.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나눠봤고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인물 대신에 이슈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서해 피격 사건인데요.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0년도에 그 임관을 했을 당시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다 겪으면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그 분노가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 당시 그 첩보나 뭐 SI를 포함한 정보들은 아마 그대로일 텐데 왜 2020년도의 결과와 최근의 결과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참 나는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걸 지금 2, 3일째 조선일보가 그 대형 이슈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신문이 지금 침묵을 하는데 이 대형 이슈가 아니라 일면 톱으로 이게 당연히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그 북에서 내려오는 네. 이 배를 그 의심되는 배니까 당연히 납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건 납포하지 마라. 왜 납포를 안 합니까? 북한에서 그게 그냥 밀려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납포하지 마라. 그건 말이 돼요? 네. 당연히 군인으로서는 납포를 해서 조사를 해야만 되는데 그걸 조사했다 해서 왜 청와대 명을 어겼느냐 이래가지고 합참의장을 일개 행정관이 불러서 앞에서 조사를 받고 서명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많은 짓입니까?
조선이 아니죠. 고려시대 이 명종 때입니까? 의종 때입니까? 나 이게 정확히 지금 그 읽은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정중보의 수염을 그 환관이 촛불로 태웁니다. 예. 그리고 그 세월이 조금 흘러서 이게 산품 이 내격이 맞다 그러면 산품 장수와 그 이 장수가 이 다른 씨름소서 씨름을 해서 졌다고 해가지고 육품 문간에 와서 뺨을 때려요. 이래서 일어난 것이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예. 아니 국가를 지켜주는 그 이 군부의 최고 이 지휘관 군 작전 최고 통수권자. 지휘관 네. 최고 통수권자는 군 대통령이죠. 작전에 있어서. 작전에서는 작전에 있어서. 그 최고 지휘관이라고 예. 표현을 합시다. 예. 근데 합참의장을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불러가지고 네. 앞에서 조서를 받는다. 앞에 앉혀놓고 피의자처럼 앉혀놓고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돼요 그게? 근데 행정관이 자기 의지로 그렇게 부르진 못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그 위에 비서관이 시켰을 거고 예. 비서관은 수석 비서관의 지시를 받았을 거고 예. 뭐 통폐가 아닌 이상 수석 비서관이 지시를 받았겠죠. 네. 수석 비서관은 당연히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당연히 지시를 받았을 거고 이 정도 일이 벌어진다면요. 합참의장을 불렀다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경로를 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들어오라고 그래. 이래가지고 그것도 모미를 준 거예요. 행정관이 네. 앞에 조사를 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건요 직권남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직권남용으로서 당연히 이거는 수사 대상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이거는 군부를 단순히 모면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민주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참. 요 얘기까지 듣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나누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지금 30분 넘어서요. 너무 죄송하고 아쉽고 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소통도 저희가 깊게 못한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장치 준비했는데 충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어서 분위기 나쁘지 않다는 것은 분위기에 좋지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 스스로 그렇습니다. 아쉽고. 조만간 또 나와주실 거죠? 예. 네, 저희가 또 괜찮으실 때 모셔서 그때는 좀 특집편으로 한번 가보시죠. 거성 전원책 변호사의 어떤 뭐 촌철살인 내지는 뭐 직설 정도 해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꾸려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인사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 이수정 교수의 크리스탈 마인드 이어가 보겠습니다. 3번 카메라 보시고 2번 카메라인가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무더운 여름 네. 건강 유의하시고 네.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난을 다 함께 헤쳐나갑시다. 끝이십니까?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